저희가 녹음했던 장소에서 시간이 다 돼서 쫓겨나서 지금 새로운 장소로 약 한 10여 분 정도를 헤매다가 와서 다시 30분입니다. 30분인가요? 다시 녹음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님이 너무 안 그런 것처럼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내부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약국에서 오는 환자들, 비만약을 갖고 오는 환자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아까 비만 기준도 얘기했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비만 환자들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별로 없죠. 송쌤은 어떠신가요?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젊은 여성들이 많은 편이고요. 젊은 여성들 중에 뭐 고도비만이라고 하시는 분보다는 사실 일상적인 그다지 이렇게 비만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죠. 예, 예. 단편적인 예가 아마 약국에서 그 남성들도 비만이 많은데 남성 환자 중에서 아마 그 비만약을 먹고 있는 케이스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비만 클리닉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여성분들이 일반적으로 여성 많죠. 그렇죠. 이제 한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 제가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일설에 의하면은, 이제 뭐 여성분들이 조금 해당이 되긴 하지만, 뭐 이게, 담배를 좀 이 다이어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피우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좀 의견들이 좀 있으면 한번 이야기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지금 저희 나라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흡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흡연 관리를 국가하고 지자체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흡연하고 비만을 놓고 봤을 때 제 사견은 실제로 좀 비만도 흡연 못지않게 뭐 예를 들면 저 국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정말 많은 고민하고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예산 투여를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뭐 혹시 선생님들 짧은 뭐 하여튼 의견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흡연 같은 경우는 분명 독성 물질이 있는 게 분명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건강 미해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 뭐 보험 재정을 투여해서 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긴 하는데 사실 비만을 그런 식으로 흡연과 같이 관리로 들어가 버리면 비만을 일종의 질병으로 규정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비만과 질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어떤 게 질병이 비만을 낳는지 뭐 비만이 질병을 낳는지 그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두고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피를 피든 10개 피를 피든 한 달 피든 어쨌든 흡연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이제 그 얼만큼 피느냐에 따라서 그 처방이나 아니면은 그 치료법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한 개를 피든 10개를 피든 일단 위하다. 그건 좀 안 좋다라는 판단에서 일단 그 프로모가 가는 반면에 비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각 단계가 있는 거고요. 각 단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어떤 그 해법이 좀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기준 이하는 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모호해질 수가 있거든요.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 경계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30 이상은 그 치료가 가야 되는데 30 이하는 또 치료할 할 필요 없고 뭐 이런 경계선상에서의 애매모호함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현장에서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법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는 결국 이게 약물 치료냐 운동 치료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렇죠. 여러 네. 가지 그 비만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외로의 결과가 아니라 뭐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만인이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거기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도 물론 치료도 문제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극빈층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이 비만율이 높은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을 같이 두고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는 금연 치료하고 봤을 때 세 가지 정도 또 비만이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일단 비만이라는 것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이 크지가 않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게 비만이 어떤 미용의 수단, 그리고 아름다움의 수단, 미의 기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서 비만을 실제적으로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인 인식들과 거기에 더불어서 수많은 상품들, 미용 상품들, 그런 산업들에 대한 문제들이 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흡연과 다르게 비만은 치료법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흡연은 담배를 끊게 하면 되지만 비만은 이 사람한테 약물 치료를 들어가야 될지 운동 치료를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될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될지 치료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나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어떤 뭐 보장을 해준다던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개량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만이라는 문제가 아까 기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에 따라서 그 비만의 인구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국가에서 비만 치료를 한다라는 어떤 접근으로만 해결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흡연 치료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금연 치료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사회적인 보장 뭐 이런 쪽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가장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첫 번째 제기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만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면서 비만을 관리하고 비만을 없애는 것이 건강을 관리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용을 관리하는 수단으로만 지금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재정을 투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잘못하면 되게 왜곡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조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아까 초반에 그 비만의 기준, 질병 이런 과학적인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대부분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이게 비만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사실 있고 잘못 알려질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안 밝혀져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제이커브의 역설이라고 그래서 과체중 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까 그 BMI 수치로 얘기를 하면 25가 좀 넘어가는 과체중인 사람들이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 비해서 그 더 오래 산다. 더 건강하게 네, 산다라고 맞아요.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중에 재밌는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 그 비만 그룹, 그 체지방 지수 25 이상인 그룹이 저체중 그룹보다 이 충치 경험률이 2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 섭취가 너무 떨어져도 이 충치 발생의 우려가 더 있는 거죠, 일종의. 아, 이런 그렇군요. 연구 뉴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비만이 과학적인 측면의 내용도 측면을 갖고 있지만 거꾸로 비만이 그 과학적인 측면이 왜곡된 형태로 나와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뇨병 전 단계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비만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놓고 보면 반대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비만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비만한 환자는 결국 비만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비만이 생긴 거라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그 과학적 메커니즘도 이게 그 가정 자체가 좀 그 틀린 또는 다르게 밝혀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임상에서
그 환자들을 볼 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까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뒤집히는 내용들도 사실 많이 있고 그래서 비만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최근가에도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근데 그런 모호한 부분과 막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자꾸만 이렇게 그 내용이 인과관계가 그 전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정립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보험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험 부담 같은 것들을 그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아까 그 질문을 드렸던 약국에서 오는 환자분들 또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그 비만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상당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비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 비만하다고 느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이어트 산업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다이어트 산업이 지금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잖아요. 지금 뭐 음식서부터 네. 시작을 해서 그 피트니스 클럽, 그래서 뭐 PT라고 하는 게 최근까지 생기고 막 이러니까.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 또 하나의 그 비만을 질병화함으로써 그거를 치료하는 그 또 하나의 그 이 산업이 또 이렇게 번창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근데 그 연관 산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있고 그다음에 그, 그 건강 헬스에 관한 헬스 클럽이라고 하는 형태 피트니스 클럽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고 또 그거를 가르치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선정하는 매체들의 또 광고 수입도 있고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이 비만과 다이어트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동전의 앞뒷면으로 사실 많은 부분들이 그 연결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증폭이 돼서 그러니까 증폭이 돼서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비만하다고 느끼는 이런 사회적인 잘못된 방향으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이 그런 거를 건강보험으로 그 해주기에는 사실은 좀 너무 그 왜곡되어져 있는 형태의 비만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특히나 이제 만약에 건강보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의 비만약, 저는 사실 비만약이라고 보진 않고 그냥 살 빼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약의 처방의 흐름들, 처방의 내용들을 보면 아까 송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송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이 단지 딱 하나의 목적. 몸 안에 물을 제일 많이 빼고 살을 빼고 사람을 흥분시키고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목적에만 맞춰진 처방들이다. 그런 것들이 과연 건강보험의 원래의 목적,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좀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아시잖아요. 대부분 약국에 오시는 뭐 비만약, 소위 비만약이라고 살 빼는 약이라고 처방전 들고 오시는 분들 보면 10중에 8, 9분은 날씬하시죠. 네.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떨까요? 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비만약을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어떨까 싶긴 한데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긴 하지만 너무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비만하지 않는 환자들이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뭐 항우울제 등 뭐 이런 식욕 억제제들을 잔뜩 받아서 먹는 걸 보면 과연 저거를 먹기에 그냥 두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근데 처방 단계에 있어서 어떤 그 비만의 정도에 따른 약물의 기준을 좀 마련을 하는 것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약국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 처방전도 있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역의 의원들의 처방전도 이제 같이 보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아까 송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은 좀 지역
의원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처방이고요. 대학병원 쪽에서도 나오긴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자 케이스들이냐면은 정말 체중이 너무 많아서 관절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시는 할머니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보험급여도, 분들한테는 네. 약을 또 많이 쓰지도 않아요. 네, 보면은 한두 가지 정도만 약을 쓰고 정확하게 한 4주에서 8주 정도 딱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듣지 않았을 경우에 또 다른 약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거든요. 그건 지금 보험 적용이 되는 안 되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근데 보험 적용이 돼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그런 기준이 좀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제가 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큰 병원이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맞춰서 처방이 나오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확산이라던가, 기준이라던가, 어떤 지침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되는 건 아니라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넓혀낼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기준에 맞춰서 좀 치료를 접근할 수 있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 뭐 이런 학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처방들 가지고 오시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 보면 저분은 정말 먹어야 되는 분들이라서 오히려 설명을 더 열심히 해드리거든요. 국제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런 이제 거의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그렇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그 얘기를 쭉 해나가는데 지금 마지막에 와 있는 것들 결국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 이 비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고 이 비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과학적, 또 사회적, 또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그, 그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기준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사회적인 공론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와 그 같은 개념인데 이 비만하신 분들이 그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그 혐오적 대상으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요새 우리가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미투 운동 뭐 이런 거 겹쳐서 여성 혐오, 뭐 미소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혐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비만도 이 사회적 혐오 대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그 각자 결론사와 얘기를 하고 얘기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비만에 대한 사회적 혐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우리가 비만 낙인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비만 낙인 효과가 일어나는 그 이론적 배경을 놓고 보면 맨 처음에는 이제 꼬리표를 이제 다는 거예요. 꼬리표를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관념을 형성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을 집단 내에서 분리를 시키고 그 당연히 분리가 되니까 지위가 상실되어지고 차별이 되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꼬리표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뚱뚱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뚱뚱함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시적으로 확 보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꼬리를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획득낙인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런 획득낙인이 찍히면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자기 통제력, 절제력 같은 것들이 결함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꼬리표 부착에 의한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게으르고 의지가 없고 비이성적이고 뭐 자기 규율이 부족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이 자기 몸을 지배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계획성, 절제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지고 있다라고 비춰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 자체가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차별이 일어나는데 차별이 직접적, 환경적, 간접적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직접적 차별은 그 대상자한테 직접 언어적인 폭력을 구하는 거고 이 환경적 차별은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의료기관, 영화관, 비행기 같은데 좌석, 앉는 의자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만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네.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뭘 느끼게 하는 거냐면 사회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관념을 형성을 시켜주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비만하신 분들과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음식점에서 쳐다본다든지 하는 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공중에 의한 음식, 그러니까 누가 나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차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놓고 보면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교육 영역.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게 아까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까 우리 송쌤이 초등학교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벌써 뚱뚱하다, 뚱뚱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고 뚱뚱하면 왕따를 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고용 부분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채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인드 테스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말만 브라인드 테스트지 뚱뚱한 사람들 자체를 아예 채용을 하지 않는 거고 이 대인관계 같은 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대인관계 기피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하는 게 대중매체 같은 데 조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뭐 개그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먹방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몸이 뚱뚱한 부분이 나와서 많이 먹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뚱뚱하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희화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런 분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울증 같은 게 나타나고 자살 고려도 하고 있고 근데 섭식장애가 나타나요. 섭식장애. 그래서 폭식증이 나타났다가 거식증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더군다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체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신체 활동 자체가 부족해지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 자체가 부족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비만한 분들한테 내가 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인 압력이라고 하는 것들과 타협을 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형성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 의식 형성의 타협물이 뭐냐면 다이어트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 약물과 다이어트 방법에 상당 부분 이게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다 보면 아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던 내용들 중에서 뭐 다리 알로 알탕 끓여도 되겠다. 아예 그냥 돼지 이런 식의 언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말 너무 속이 상하겠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하지만 공부를 잘하면 그런 폭력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학교라고 하는 사회가 뭐 이데올로기적인 장치긴 하지만 위계적으로 꽉 짜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뚱뚱해도 상관이 없는 형태가 되어지는데 역으로 공부도 못하고 뚱뚱하면 아까 얘기했던 왕따가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미투 운동 같은 데에서도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됐는데 이런 내용을 주로 누구한테 많이 듣냐면 남학생한테 주로 많이 듣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그 뚱뚱한 여학생이 남자들한테 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놀림을 들었을 때 사회에 나와도 남자가 나한테 그런 놀림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형성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 사회에서의 이 가부장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더 공고해지는 형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커서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또 미치는 데가 뭐냐면 데이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하면 자기가 데이트를 잘 하지 못했을 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뚱뚱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명문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데이트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아까 그런 것도 취업 같은 데에서 좀 우리가 좀 충격적인 게 이제 어떤 분은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게 날씬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은 뽑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모 병원 같은 데서는 간호사 선생님들 뽑아갖고 막 노련시키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노래방도 가지만 절대로 혼자 먹으러 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위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뚱뚱하니까 저렇게 많이 먹는구나라고 하는 시선을 받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도피를 하기 시작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위축감 같은 것들을 많이 갖기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게 다시 또 병을 불러일으키는 형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사회적인 압력에 수긍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세뇌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 비만, 이 혐오의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적으로도 하위에 계신 분들이 비만들을 많이 유발을 하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혐오증을 계속적으로 악순환 형태로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들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뽑을 때 일단 그냥 체중 뭐 이런 외모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들을 시정을 해야 되는 형태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학교에서 이런 왕따, 따돌림 이런 것들을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대중매체에서 그렇게 뚱뚱한 사람들을 희화화하는 그런 프로나 역할 같은 것들을 좀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런 압력에 나도 비만하면 어때? 뚱뚱하면 어때? 라고 하는 그런 이 좀 집단적 주체의식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서는 뚱뚱한 사람들이 모델로 나와갖고 이렇게 저 역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같이 결합돼서 이런 비만에 대한 혐오를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많은 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그럼 비만 혐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만연되어져 있다라고 느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 유치원생부터 70 먹은 노인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나라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 너무 상황이 좀 심각한 것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은 비만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절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리한 시간이 됐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 비만과 그 비만 약물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그 반도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한마디씩 하면서 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이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가 이게 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이서 편한 게 약물요법이다 보니까 정말 약물이나 뭐 건식 이런 게 많이 의존하거나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사회적인 논의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제 틀린 점은 바로잡고 뭐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게 좀 무리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이런 시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간의 욕구 중에서 식욕이나 성욕은 다른 욕구에 비해서 분명히 강한 본능 중에 하나인데요. 식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폭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먹는 걸로 푸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폭식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만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내가 어느 순간에 살이 쪘다면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주변 상황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비만 자체로 다가갈 게 아니라 이제 나의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이 두 글자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병리학적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약사니까 어떤 약물학적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가장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비만이라는 부분들이 좀 왜곡된 부분들로 나타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날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뭔가 좀 그 뚱뚱하면 안 된다. 여기에 좀 집착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뭐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또그 욕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뭐 정책적인 수단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비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식 부분들을 어떻게 좀 깨고 우리 다 같이 좀 건장하면 어떠고 좀 뚱뚱하면 어떠냐라는 어떤 식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요. 이게 잠자는 것도 비만하고 좀 맞아요. 연관이 잘 있어서 자야 됩니다. 네. 사실 저희도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졸립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비만이 여러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는 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증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비만 치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약물적인 접근이든 여러 가지 접근이든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게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을 해서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해주기에는 부작용이 큰 약물들을 너무나 이제 오남용하고 있는 좀 지금의 행태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계속 고민인 게 약국 현장에서 이렇게 위험한 약물들을 비급여로 방치를 했는데 비급여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는 문제이냐. 좀 이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국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약물들을 먹으면서 관리도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정말 국가나 사회에서는 알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의 좀 뭐랄까 일종의 자괴감,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회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마약류 통합 시스템이라는 것들도 하나의 이용의 방법이고 그것들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위험성이 큰 향정성 약물이나 이런 것들만이라도 좀 관리를 하게 되면 비만에 대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좀 위험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비만의 문제, 비만의 문제는 단지 어떤 약물 치료나 이런 거 문제만이 아니고 뭐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고 어떤 비만을 바라보는 어떤 편견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미용으로서만을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의 외모만을 판단하고 있는 이런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개선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를 어떻게 좀 만들어 갈지에 대한 것들도 정말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도 돌아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게 좀 왜곡되게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던져주는 방송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뭐 국민분들이나 여러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현장에 계신 약사 선생님들도 이것들을 단지 하나의 치료 약으로만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빨리 자요. 지금 네. 너무 늦었습니다. 네. 비만은 비만이 질병과 연관되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네. 비만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사회 문제랑 연결되어지면 사회를 치료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비만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되어진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중축적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한 2시간 동안의 얘기에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지금 여름이 이제 막 그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여름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오늘 비만에 대해서 여러 재미있는 얘기 해주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